많은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테의 신곡 같은 고전을 읽으려면 우선적으로 서사와 맥락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다음으로는 서사 안에 있는 상징과 의미가 읽혀야 하죠. 여기에다가 신곡은 운문이기 때문에 음악성을 맛보기 위한 일정한 미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고전이 첫째 장벽, 그러니까 서사와 맥락을 이해하는 단계부터 막힌다는 것이죠. 배경 지식이나 맥락의 문제입니다. 배경 지식이나 맥락이 없으니 독자는 흥미를 느끼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철학책도 어렵잖아요. 철학책 같은 경우는 개념이나 논리의 난이도 혹은 번역의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단테의 신곡 같은 경우는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시대적 맥락만 알아도 1차적인 독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스토리만 이해가 되어도 그나마 흥미를 가지고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의미 해석은 추후에 미루더라도 다시 천천히 재미를 붙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유명 인문 서적들이 유행처럼 회자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서양 쪽 책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 사상의 문화나 배경을 잘 모르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인문학을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분야든 개괄적인 역사가 머리에 잡혀 있어야 새로운 지식을 붙잡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지만요. 단편적으로 배웠던 내용은 성인이 되어서 실제 생활에서 쓰지 않으면 잊혀질 수밖에 없죠. 일반인에게 인문학 교양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단테가 우리에게 의미를 던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테는 라틴어 대신에 토스카나 방언, 이탈리아어로 작품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라틴어가 지적 상징의 자본이던 시대였는데요. 그리고 모국어는 저속하게 취급되었지만 단테는 문학은 대중이 쉽게 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테는 자신의 저작을 통해서 토스카나 방언을 표준 이탈리아어로 격상시켰고요. 지식의 대중화라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식의 대중화는 중요합니다. 짧은 영상이 일상적이고 깊은 사색이 간과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단테의 신곡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텍스트를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해석자의 역할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시간에는 단테를 소재로 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사상사를 쉽게 익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제에서는 단테의 신곡을 통한 미술사 여행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쉽게 익히는 미술사 라는 컨셉으로 간단하게 미술사를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신곡을 다룬 미술 작품을 골라가지고 그러한 미술사 틀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 제약으로 미술사 정리까지 하고 각 미술 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술 사조에 속하는 단테 작품은 한 작품만 다뤄보겠습니다. 쉽게 익히는 미술 시대사. 단테의 신곡은 르네상스의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화가들이 신곡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르네상스 이후로 바로크, 신고전,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등 거의 모든 미술사 단계에서 신곡은 반복되는 모티프로 등장합니다. 현대에는 여러 화가의 그림을 삽입한 이런 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림과 함께 있는 신곡, 이런 컨셉의 편집본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발상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신곡을 소재로 해서 미술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화가의 신곡 그림을 삽입해서 신곡을 쉽게 읽자라는 컨셉의 책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반대로 신곡을 재료로 해서 미술사를 배워보자, 이런 컨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초에 그러한 경계 시기에 쓰인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태동하던 때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세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미술 사조를 보면 몇 세기 몇 세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세기가 외우기 힘듭니다. 그거를 쉽게 외우기 위한 기억 장치로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딸아이의 나이는 미술 사조의 세기, 르네상스가 14세기라고 하면 딸아이의 나이도 14살이다.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중세가 5세기부터 14세기인데요. 그러면 딸아이도 5살부터 14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중세회화의 특징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살에서부터 14살까지는 중세적으로 그린다는 거죠. 이제부터 세기는 아이의 연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5세기부터 14세기까지 평면적, 상징적 그림을 그리는 시기. 아이가 처음 그림을 그리는 대상은 대개 사람입니다. 동그라미로 얼굴을 그리고 눈, 코, 입을 찍고 몸과 팔다리를 네모로 그려서 붙입니다. 평면적인 그림이죠. 그 그림을 보고 누구야? 라고 물으면 본인 아니면 가족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미술 회화의 초기 단계, 곧 중세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중세의 세계는 기독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예수와 성인 같은 종교적인 내용, 초월성과 신의 섭리가 중심이 됩니다. 현실의 세상보다는 성서의 의미를 시각화하는데 관심이 있었고요. 표현은 평면적이고 단순 명료했습니다. 인물은 대개 정면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을 전달하고 숭배를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목적이 컸습니다. 아이도 똑같죠. 아이에게도 세계의 전부는 가족이죠. 그래서 그림의 주제가 가족입니다. 아이의 그림에서도 상징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크게, 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생략하거나 작게. 대체로 평면성이 강하고 정면 응시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가 교훈이나 숭배를 표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세계를 단순화하고 상징화하는 방식은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원초적인 표현입니다. 중세 화가가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을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르네상스 14세기부터 16세기. 단테의 신곡 또한 르네상스 시기를 열게 한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성적이고 의미를 따지고 목적과 가치, 본질을 중요시한 시기입니다. 르네상스 딸이 있다고 했죠. 요새는 딸들이 조금만 커도 쌍꺼풀 수술해달라고 조른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너네 쌍수하고 원근법 배웠구나.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논란의 여지는 많은 것 같지만 요즘 쌍꺼풀 수술을 하는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대략적으로 14세에서 16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너네 쌍수할 거니? 그러면 적어도 14살은 되어야지 할 수가 있어. 14세에서 16세는 되어야지 너 쌍수할 수 있어. 아직은 못해. 그래서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이 열리죠. 안목이 열려서 드디어 원근법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너네 쌍수, 14세기, 16세기, 14세에서 16세, 그리고 눈이 열리면 원근법. 시대 구분은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미술에 관심이 없으면 아이의 미술사는 중세 단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평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르네상스죠. 그래서 14세에서 16세라고 했죠. 그때 중학교에 가서 미술 학원을 몇 년 보내놨더니 아이가 원근법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면 실력이 확 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초딩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평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아이는 원근법이라는 비법을 익혀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기도 합니다. 르네상스를 맞이한 셈이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핵심은
원근법이죠. 중세시대가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덜 중요한 것은 생략하고 이런 상징적 표현을 하고 그런 표현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보다 더 과학적으로 사실과 가깝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태어납니다. 주제도 종교적인 것만 그린 게 아니고 이제 넓혀갑니다. 신화, 역사, 권력자 이렇게 확장합니다.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세계관이 넓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림의 주제도 가족에서 친구, 선생, 연예인 등으로 늘어나는 것과도 같죠. 그리고 인물 표현을 보면 정면만 보는 게 아니라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 인물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전처럼 주인공과 조연의 위계는 물론 남아있지만 등장인물 모두 자신만의 표정과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도 공을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전에는 배경을 아예 생략하거나 아니면 단색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분위기 이런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디테일한 배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가 또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죠. 신 중심의 세계에서 드디어 인간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 르네상스 다음에는 바로크로 넘어갑니다. 르네상스는 아까 르네상수였는데요. 바로크는 뭘까요? 바로크는 17세기라고 했죠. 17세기는 이렇게 외워봅시다. 17세면 고등학생 나이죠. 17세 고등학생 바로 컸네. 바로 커서 웅장하잖아요. 바로 컸네. 아주 웅장하네. 이렇게 외워봅시다. 바로크 시대는 크고 웅장하고 큰 기계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기계는 지칠 줄 모르고 운동하죠. 큰 기계니까 있어 보이려고 하고 과장스러운 그런 느낌을 상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을 과시하는 화려한 시기라는 뜻을 담은 이미지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우리가 학원을 4년간 보낸 경우에 학교 발표회 같은 데서 엄청난 기량으로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을 오래 수련한 학생들은 혹은 춤도 마찬가지고요. 화려한 기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일반인 눈에는 대단하고 기특해 보이죠. 그런데 전문가의 눈에는 표현 과잉의 시기라고 느껴지죠. 그 시기를 지나야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크를 거꾸로 읽으면 크로바죠. 행운의 숫자 7. 행운의 숫자 7을 떠올리면 17세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로크 하면 과학의 시작이 떠올라야 합니다. 바로크, 아까 전에 큰 기계를 연상하라고 했죠.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면 16세기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갈라지게 됩니다. 가톨릭이 문제가 많았었죠. 면죄부 판매를 하고 그런 부정부패 때문에 권위가 실추되었고요. 또 하나, 이때 데카르트가 나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자연의 목적을 알 수 없다고 기존의 목적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중세적인 자연관을 거부하고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주장했습니다. 교황권이 주도해온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근본적인 도전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가톨릭은 이렇게 자신의 권력이 힘이 빠지는 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더욱 강하게 위에서 찍어 누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강한 포교를 하고 신도들의 시선을 압도할 만한 화려하고 극적인 양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려고 크고 웅장하고 감각을 자극하는 형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크 건축물이 크고 거대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힘은 계속 빠지는데 있어 보이려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18세. 18살은 혁명의 문턱입니다. 성인을 앞둔 시점이지요. 로코코 양식. 18세는 18살은 성인기를 앞두고 합법적으로 외모를 꾸미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동안에는 학생 신분이라서 많이 꾸미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되어 가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배우고 스타일링을 연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식성이 강한 로코코 양식과도 같죠. 18세, 18살은 꾸미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여성 패션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 로코코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꾸미기 좋아하는 18세, 18살은 로코코 양식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그래서 로코코 양식은 시대 전환기에 잠깐 있었던 양식입니다. 그래서 왕과 교황에서 시민 계급으로 권력이 이동하던 그러한 과도기에 있던 양식이죠. 그래서 귀족과 부르주아 취향을 대변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과 근대 시민사회 사이에서 화려한 장식과 우아한 상류층의 쾌락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고전주의로 이행하는데요. 18세는 또한 혁명의 나이죠. 구시대의 가치관을 뒤집고 자신만의 가치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청년은 묻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해준 도덕과 규범, 그런 가치관이 정말로 가능한가? 부모님 당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의 가치관, 이런 고전적인 가치관이 도덕적으로 살라, 아니면 신의 목적에 맞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 이러이러하게 살라 라고 하는데, 과연 부모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나요? 혹은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왔던 인생의 주제들, 도덕의 주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은 물론 알 수가 없지만 왠지 모르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적인 충돌, 외적인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죠. 어쨌거나 이 시기에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 시기에 시민 계급은 신분 특권을 넘어서 합리적인 사회를 꿈꿨습니다. 기존의 특권층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회,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시민 계급은 차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는 이념이 시민층에서 널리 퍼지던 시기였죠. 미술 작품에도 역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이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적인 주제들을 가져와 가지고요, 거기다가 정당성과 정통성, 그런 이념을 넣어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재는 고전적인 것을 가져와서, 그래서 신고전주의죠, 거기다가 개성적인 감성과 이념을 넣어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 게 신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제에 대한 반항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신념이 자신감이나 비장미 등으로 이런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아이는 어느덧 미대 지망생이 되었네요. 그래서 성인기를 앞두고 부모의 한계와 자기 독립의 필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 수능을 앞두고 있지요. 18살이니까요. 수능만 끝나면 기존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지쳐 있지만 대학만 들어가면 자유로울 거다, 아니면 대학만 들어가봐,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앞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합니다. 신고전주의가 고전의 소재를 가져와 새 이념을 표현했듯이 아이도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가져와서 총정리해서 기초를 다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했죠. 그래서 변별력을 갖추어서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개성을 넣습니다. 입시 준비 또한 신고전주의와도 유사한 과정이라는 거죠. 고전의 소재를 가져와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만의 개성을 집어넣는 훈련. 단 역사 속에서는 기존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권리를 표출했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이 혁명이 19살 수능 이후에 표출된다고 기억합시다. 19살이 되었어요. 19살은 이제 성인기죠. 이제 우리 아이도 독립을 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개성을 개발해 나가야 하죠. 자기만의 개성이 자기 주장이죠. 주장과 의지죠. 이게 주의입니다. 주장과 의지. 그래서 19세기 이후에는
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능을 치고 이 미술 실기도 통과를 해서 이제 19살에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미술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개성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시미술에서는 획일적인 훈련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와서 보니까 대학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는 그것은 해방이지만 또 어떤 학생에게는 오히려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 성인기에는 주제와 표현의 다양화가 일어나죠. 이제 미대의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 모든 주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상상하는 것, 풍경, 만화, 혹은 자신의 꿈, 혹은 유령, 이제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는 셈이죠. 19세기의 미술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18세기 혁명 이후 개인의 주관성이 강해지고요. 미술은 특정한 화풍이나 개성을 추구하는 땡땡주의, 뭐뭐주의로 불리는 개별적인 주장의 분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서 18세기 18살은 혁명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개인의 힘, 개인의 주관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의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감성적이고 낭만을 중요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요즘 말하는 T형 인간처럼 사실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아이는 개별적인 팩트들을 모아가지고 보편성을 가진 하나의 이론으로 추상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일 수도 있죠. 이런 주의가 붙는 시대를 지나 현대 미술에 이를수록 어떤 작품을 두고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이런 등의 분류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논의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에서 다룰 내용은 사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런 시대 구분은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정리. 그래서 한 친구가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런 그림을 즐겨 친구가 있어요. 어떤 그림은 유령을 그리거나 무섭기까지 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낭만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사람과 소소한 물건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죠. 낭만주의 아이가 자신의 그림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에 비해서 이 친구는 감정을 배제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아이는 사실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아이는 어떤 대상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인상을 그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그 방식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일 수도 있죠. 특히 빛을 중요시하고 그 어떤 대상이 빛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 다르게 보이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표현하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인상주의죠. 특히 인상주의에서 또 어떤 부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이나 자신이 느끼는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바로 고흐/고갱과 같은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이후에는 각종 양식이 자유롭게 혼합되거나 특정 사조로 묶기 어려운 현대 미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성이니 감성이냐 이런 분류법은 불필요해집니다. 여기까지 단테 이후에 현대까지 미술사의 큰 흐름을 훑었습니다. 신곡을 소재로 한 구체적 작품을 앞에서 익힌 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르네상스의 대표작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곡을 다룬 대표작 중에 하나는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의 대형 프레스코입니다. 1465년 단테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단테의 고향 피렌체 대성당에 걸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라 코메디아 일루미나 피렌체, 신곡이 피렌체를 밝히다. 단테와 그의 작품이 고향 도시에 비추는 영광과 빛을 상징합니다. 제목부터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절부터 단테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한복판에
중세 시대라면 뭐 종교화라든지 성인의 초상화가 걸려야 하는데 이제 단테라는 한 시인의 모습이 대형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생전에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당했지만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는 그의 위협을 공식적으로 재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어 문학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인문주의에 대한 가치가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켈리노의 이 프레스코는 한 화면 안에 신곡의 세 가지 왕국, 지옥, 연옥, 천국, 세 가지 왕국과 단테의 고향 도시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신곡 전체의 세계관을 한눈에 조망하고 있는 거대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단테가 성인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되게 크게 나타나 있죠. 월계관을 쓰고 표정도 엄숙하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왼손에는 신곡을 펼쳐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성인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지옥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원뿔형 공간으로 그려졌습니다. 죄인들의 행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테의 뒤쪽 먼 배경에는 연옥이 그려져 있죠. 연옥의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산길을 따라 빙글빙글 돌며 정상으로 향하는 영혼들의 행렬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상 부근에는 울창한 에덴 동산이 푸르게 그려져 있고요. 가장 상단에는 천국이 둥근 하늘로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하늘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피렌체 시가지도 보이네요. 도시는 현실 세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중세적인 특징도 나타나고 있는 좀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특성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적인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르네상스의 그림은 아까 전에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서 단테가 서 있는 위치는 주인공 자리죠. 그래서 화가는 단테를 도시 피렌체 성벽 밖에 그려서 그의 망명 신세를 암시하면서도 그를 통해서 인간 영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처럼 묘사했습니다. 스승이나 지도자로 격상시킨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게 르네상스적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신곡의 스케일이 방대한데 그 방대한 스케일을 한 화면에 논리정연하게 배치했잖아요. 지옥, 연옥, 천국, 현실세계 또한 각 영역마다 서로 다른 시점과 축척을 적용해서 위계도 신학적인 위계도 강조했습니다. 중세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평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옥의 산과 천국의 구조는 도식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중세 미술이 또 위계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게 그리고 안 중요한 것은 축소시키고 그래서 보면 단테가 화면 중앙에서 상당히 큰 크기로 묘사되고 있고요. 피렌체 시가지나 다른 인물들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중요성을 크기로 표현하는 중세적인 특징입니다. 황금 효과 이것 또한 중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작품에서 신곡이 발산하는 황금빛 광선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중세적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켈리노의 단테의 신곡 프레스코 그림은 단테 개인의 영적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동시에 단테가 밝힌 피렌체, 단테의 유산이 자기 도시와 인류 문화에 가져온 빛을 찬양하는 르네상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신앙과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조화를 이룬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르네상스가 신곡을 매개로 인간과 현 세계를 새롭게 조명했는지 엿보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술사의 틀을 익힌 다음에 단테를 소재로 하는 그림을 이러한 틀 속에 적용해 보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말하는 것들은 당대 사람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라기보다 훗날 전에 들은 내용을 엮은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원래의 말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실제 말과 글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는 필사의 책을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32,000원만 내고 식탁에 앉아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으면 책을 읽어 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이런 기본 지식이 있으신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꾸준히 다니다 보면 다양한 성경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나 신약의 서사는 기억하기 쉽지만 의식교리처럼 서사가 약한 부분은 자주 있게 되지요. 실제로 성경 지식은 인문학 독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르헤스 작품을 읽으려면 성경과 그리스 신화에 대한 기본 배경이 꽤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배경을 갖추고 있으신 분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장미의 이름을 읽을 때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결국 텍스트 표면만 읽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단테의 안내자,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의 역할입니다. 단테는 혼자가 아니라 인간 이성과 고전 지혜의 상징인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다가 연옥 정상에서 신적인 사랑과 믿음의 상징인 베아트리체에게로 인계되죠. 이 전환은 작품의 분기점입니다. 인간 이성은 필수지만 궁극에는 불충분하며 그 이상, 즉 사랑, 믿음, 영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이 아무리 강력해도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의 무의식 사유나 레드북 같은 텍스트를 보면 이성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대 그 정체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신앙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제게는 무의식 탐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자연과 예술 앞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동을 자주 느낍니다. 태평양에서 혹등고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눈물이 나더군요. 별과 바람, 파도, 작은 곤충의 정교함을 볼 때도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일어납니다. 책의 이해를 넘어 몸으로 먼저 오는 느낌입니다. 인상 깊은 구절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읽기 자체가 사람을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읽은 책에서 흔한 뇌과학 오해인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의 서열, 그리고 자뇌와 우뇌의 이분법을 바로잡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네트워크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이곳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책임의 메시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가 타인의 신경계를 크게 흔들 수 있으니까요. 읽을수록 삶과 연결된 통찰로 옮겨가는 걸 느꼈습니다. 일상에서도 바로 실천하게 되더군요. 가령 집에서 갈등이 생길 때 지금 이 시간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자는 말을 되뇌이곤 했습니다. 단테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민중어로 작품을 써 지식의 접근성을 넓힌 점입니다. 저는 동네의 작은 서점이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다양성이 줄어들면 창의도 쇠퇴하니까요.